더는 기다릴 수 없소. 오늘 안으로 이 집을 넘기는 서류를 써야 할 것이오. 빚쟁이 셋이 마당을 가득 메운 날, 재료는 바닥났고 장터는 막혔습니다. 평생 간직해온 금빛 비녀마저 낯선 손에 넘어가던 그 밤, 두 여인은 차가운 부엌, 어둠 속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낮고 단단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진 것 없고 막힌 것뿐인 두 여인이 과연 이 절망을 어떻게 뚫어낼 수 있었을까요? 6070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옛날 옛적 충청도 깊은 산골 109년에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그 집 며느리는 귀신이 들었다. 혼례를 치른 지 사흘도 되지 않아 생겨난 소문이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물을 깃고 해가 중천을 넘어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니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칭찬인지 비웃음인지는 아무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가을 끝자락이 마을을 적시던 그 해, 한금실이 시집길에 올랐습니다. 22해를 굶는 것에 이미 익숙해진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금실에 배를 채운 것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끓여준 묽은 미음 한 그릇, 그리고 살아서 잘 되거라는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미음은 식어 있었고 어머니의 눈에는 말로 다 못한 것들이 고여 있었습니다. 혼례는 형식만 남은 의식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거적대기를 깔고 간신히 올린 자리였는데 음식이라 부를 만한 것은 식혜 한 동이와 콩나물 무침 한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에 시집가면 굶어 죽는다. 금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도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단정히 모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굶더라도 지금 친정에서 굶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댁으로 들어서는 순간 금실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담장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절반쯤 내려앉은 흙담 사이로 자풀이 뻗어 올라와 있었고 대문 경첩은 녹이 슬어 기울어진 채 삐걱거렸습니다. 마당은 쓸지 않아 낙엽과 흙이 뒤엉켜 있었고 부엌 아궁이에서는 연기가 한 줄기도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금실은 속으로 한 번만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뱉는 숨이 희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편 춘배는 마당 귀퉁이에 서서 금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목구비가 나쁘지 않은 사내였으나 눈빛에 힘이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내 앞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이 자꾸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잘 왔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춘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금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다는 것과 기댈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한씨가 나왔습니다. 부엌 쪽에서 걸어 나오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금실은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자신을 향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씨는 작은 체구였지만 등은 반듯하게 세워져 있었고 눈빛은 날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 내려가는 그 시선에는 환영도 거부도 없었습니다. 오직 재고 판단하는 눈길만이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두 글자였습니다. 금실은 시어머니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식사는 저녁이 되어서야 차려졌습니다.
묽은 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쌀알이 몇 개 보일 듯 말 듯한 죽이었는데 그 위에 아무것도 얹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말없이 숟가락을 집어들었고 춘배는 고개를 숙인 채 먹었습니다. 금실은 잠시 그 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속이 쓰렸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천천히 떠먹었습니다. 따뜻하기는 했습니다. 밤이 되자 금실은 혼자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들고 온 보따리를 풀어 정리하는 척하면서 눈으로는 부엌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쌀독 뚜껑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바닥이 보였습니다. 두 줌 남짓한 쌀가루가 독벽에 달라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작광을 열어보니 3일치도 버티기 어려운 양이 쌓여 있었습니다. 된장독은 거의 비어 있었고 간장독에서는 신냄새가 났습니다. 금실은 독뚜껑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이 집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이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굶주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오래전에 배운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금실은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부뚜막 한 켠에 작은 광주리가 있었습니다. 천으로 덮인 광주리였는데 덮개 아래로 흰 것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금실은 조심스럽게 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쌀가루였습니다. 그것도 꽤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콩 한 줌과 꿀이 굳은 작은 단지도 있었습니다. 왜 이것은 죽에 넣지 않은 것일까요? 왜 이것만 따로 감추어 두었을까요? 금실은 천을 다시 덮었습니다. 손이 잠시 멈춘 채 광주리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안방 쪽에서 한 씨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금실은 손을 거두고 조용히 부엌을 빠져나왔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무너진 담장에 윤곽이 검게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집인지, 그리고 저 광주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이 집에는 굶주림보다 더 깊이 감추어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날이 밝아도 이 집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첫날 새벽 금실은 닭이 울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아랫목도 윗목도 구분이 없는 차가운 방바닥에서 등을 일으키는데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잠을 잔 것인지 버틴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밤이었습니다. 이불은 얇았고 틈새로 스며드는 찬바람은 날카로웠습니다. 금실은 소리 없이 일어나 저고리를 여미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바깥에는 아직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마당의 흙이서리에 얼어 희끗희끗 빛났습니다. 우물물은 차가웠습니다. 두레박을 내릴 때마다 밧줄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물을 길어 올리는 순간 손등 위로 물방울이 튀어 살이 에었습니다. 하지만 금실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물독에 물을 채우고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일어나며 부엌 안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금실은 불빛을 바라보며 잠시 두 손을 쬐었습니다. 차가움이 손가락 끝에서 물러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온기가 작고 일시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춘배는 날이 완전히 밝아서야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지런한 편이었습니다. 나무를 패고 밭 둘레를 살피고 무너진 담장 한 귀퉁이를 손보려는 신용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어느 것 하나 끝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장작을 몇 개 패다가 도끼를 내려놓았고 담장 흙을 이기다가 해가 기울면 손을 놓았습니다. 남은 것은 반쯤 해진 일들 뿐이었습니다. 금실은 그 모습을 곁눈으로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오래전에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 씨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살림살이 하나하나를 직접 들여다보았고 누가 무엇을 얼마나 썼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된장독에서 된장이 조금 줄면 그날 저녁 반드시 누가 더 쓴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장작이 한 묶음 없어지면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살림은 엄격하게 쥐고 있었으나 그 살림이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한 씨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금실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이따금 대문 밖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우물가에서 장작더미 사이에서 건너편 담장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저 집 원래 양반가였는데 빚에 다 팔아먹었다지. 그러게 말이야. 그 남편 춘배라는 사람 아버지 때부터 내리막이었다지 뭐야. 금실의 귀에는 그 말들이 하나씩 들려왔습니다. 들을 때마다 손에 힘을 주어 무언가를 더 세게 쥐거나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시선이 동정보다 불편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부엌 한 켠을 정리하던 금실이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쌀가루 아래 가라앉아 있던 묵은 콩 한 줌이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 발견했던 그 광줄이 굳어있던 꿀 단지도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실은 잠시 그것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버리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죽에 넣기도 애매한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금실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제삿날 만들었던 떡 하나가 생각난 것입니다. 쌀가루에 콩을 섞고 거기에 꿀찌꺼기를 조금 넣어 찌면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반드시 맛이 없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금실은 조용히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콩을 골라내고 쌀가루를 체에 내리고 꿀 단지를 온기에 녹였습니다. 손놀림은 빠르지 않았으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씨가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금실의 손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묽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이 만들어지고 있는 광경을 한 씨는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금실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남은 것들이 아까워서요. 버리기 전에 한 번 써보려 합니다. 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부엌 문 옆에 서서 금실의 손놀림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무슨 말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허락인지 감시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춘배가 저녁 무렵 돌아와 앉은 자리에 그 떡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한 입 빼어 먹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괜히 애쓰지 마오. 어차피 나아질 것도 없으니. 금실은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먹을만 하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부엌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아궁이 불이 조금 더 오래 탄 것인지 아니면 처음으로 밥 이외의 것이 만들어진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씨가 잠자리에 들기 전 부엌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았다는 것을 금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이 집의 시간이 아주 느리게 한 뼘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떡이 완성된 것은 이튿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이었습니다. 금실은 새벽부터 시루를 올렸습니다. 콩을 불려 껍질을 벗기고 쌀가루를 한 번 더 곱게 내리고 굳어있던 꿀찌꺼기를 따뜻한 물에 녹여 반죽에 섞었습니다.
손이 반죽 속으로 파고들 때마다 차갑고 끈끈한 감촉이 손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이 식기도 전에 시로 뚜껑을 덮고 아궁이에 장작을 더 밀어 넣었습니다. 불길이 치솟으며 부엌안이 금세 더워졌습니다. 수증기가 피어올라 천장을 적시고 시루 사이로 향긋한 냄새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가 달랐습니다. 평범한 쌀떡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콩이 익으면서 구수한 향이 깔리고 그 위로 꿀이 녹으며 단내음이 은은하게 올라왔습니다.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면서도 뒤에 단맛이 남는 향이었습니다. 금실 자신도 이런 냄새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멈추어 코를 킁킁거리다가 다시 불을 살폈습니다. 시로 뚜껑을 열었을 때 한씨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씨의 눈은 시루 안을 향해 있었습니다. 김이 거치자 하얗고 노르스름한 빛이 도는 떡이 드러났습니다. 모양이 반듯하지는 않았으나 색이 고왔습니다. 금실은 나무 주걱으로 떡 한 조각을 떼어 널쩍한 사기 그릇에 담아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한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던 시어머니가 천천히 손을 뻗어 떡 한 조각을 직접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씹는 동안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삼키고 나서도 한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돌아서서 부엌을 나갔습니다. 금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칭찬도 타박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맛을 보았고 맛을 본 후에도 뱉지 않았습니다. 금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금실은 한씨 앞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 떡을 장터에 내다 팔면 어떻겠습니까? 재료가 많지 않아 소량이겠지만 몇 냥이라도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한씨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장터에? 예. 이 맛이면 팔릴 것 같습니다. 한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금실은 그 침묵을 깨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체면이라는 것이 있다. 한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 무언가 오래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 양반과 부인이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체면을 지킬 살림이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것을 놓는 일은 또 다른 무언가를 잃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금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집이 일어서면 체면도 돌아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한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금실은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씨가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장터 나들이를 위해 보자기를 꺼내 반반하게 펴고 있었습니다. 금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한다는 말도 잘 되길 바란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다만 보자기를 펼쳐놓은 것으로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금실은 그 보자기 위에 조심스럽게 떡을 담았습니다. 장터는 마을에서 10비를 걸어야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가시지 않은 들판을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씨가 앞서고 금실이 떡황주리를 이고 따랐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걷는 길이었으나 어색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장터의 자리를 잡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리가 변변치 않았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상인들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어 한쪽 구석 그늘진 곳에 광주리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 바라보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행색이 허름하고 자리가 눈에 띄지 않으니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록 떡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한씨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금실은 애써 태어난 척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7, 8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였는데 장터를 누비며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떡 광주리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눈이 크고 배가 고파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저거 뭐예요? 금실은 떡 한 조각을 집어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맛 한번 보겠느냐? 아이가 받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씹다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더니 저 멀리서 장을 보고 있던 어머니를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기 떡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 소리가 장터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몇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중 2사람이 걸음을 옮겨왔습니다. 떡을 집어들어 냄새를 맡아보고 한 입 맛을 보더니 한 꾸러미씩 샀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또 한 꾸러미를 샀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져온 떡의 절반이 팔렸습니다. 손에 쥔 엽전이 몇 입이었지만 금실은 그것을 꼭 쥐었습니다. 차갑고 작은 무게였으나 이 집에서 처음으로 금실의 손에 쥐어진 돈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한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리가 나빴다. 금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씨의 눈이 앞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입구 쪽이 낫겠다. 사람이 들어오며 먼저 보이는 자리여야 한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금실에게는 그 한마디가 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씨가 처음으로 다음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개선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한씨와 금실 사이에는 처음으로 대화다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장터의 위치에 대해, 어느 시간대에 사람이 가장 많은지에 대해, 어떤 크기로 잘라야 보기에 좋은지에 대해서였습니다. 춘배는 그 옆에서 국을 떠먹으며 2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떡 하나가 이 집에 균열을 냈습니다. 아직은 실금처럼 가는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벽도 한번 금이 가면 빛이 스며드는 법이었습니다. 장터에 다녀온 다음 날부터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고 해서 갑자기 따뜻해지거나 환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멈추어 있던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레가 오랫동안 쉬다가 다시 돌아갈 때처럼 처음에는 삐걱거리고 어색하지만 멈추지는 않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한씨가 먼저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금실이 부엌에 나오면 한씨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낡은 보자기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장터에서 팔고 남은 떡 조각들이었습니다. 한씨는 그것을 하나하나 집어들어 뒤집어보고 눌러보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러다 금실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것보다 작게 썰어야 한다. 손에 쥐기 좋아야 사람들이 먹어보려 한다. 금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함께 남은 조각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2사람이 나란히 앉아 떡 조각을 들여다보는 그 모습을 춘배가 방문 틈으로 잠깐 들여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물러났습니다.
그날부터 역할이 나누어졌습니다. 금실이 만들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반죽을 치대고 시루를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씨가 계산을 했습니다. 재료가 얼마나 들었는지, 한 꾸러미에 얼마를 받아야 남는지, 어느 날 장이 서고 어느 날 사람이 많은지를 꼼꼼하게 따지는 일이었습니다. 한씨는 먼지가 앉은 오래된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는 듯 했습니다. 양반가에서 살림을 꾸리던 시절에 익혔던 셈법이었습니다. 8꾸러미면 재료값이 2냥이 든다. 꾸러미당 너 돈씩 받으면 석냥 2문이 남는다. 한씨가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금실은 그 계산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꾸러미를 조금 더 작게 나누면 개수가 늘어납니다. 값은 조금 낮추어도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한씨가 잠시 멈추더니 손가락을 다시 짚었습니다. 그러면 12꾸러미가 된다. 값을 석 돈씩 받아도 2문이 더 남겠구나. 두 사람은 밤이 이슥하도록 호롱불 아래 앉아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은 두 사람이었지만 셈을 맞추는 자리에서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매개로 이어지는 대화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두 사람에게는 편했습니다. 새로운 재료를 찾는 것은 금실의 몫이었습니다. 근처 산자락에서 마른 대추를 한 줌 주워왔습니다. 껍질이 쪼글쪼글하게 오그라든 것들이었으나 속은 달았습니다. 그것을 잘게 다져 반죽에 섞었더니 씹을 때마다 단향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 어느 날은 말린 소리풀 조금 빻아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씨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소리피 떡에 들어간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한 번만 맛을 보아 주십시오. 한씨가 조심스럽게 한 입 맛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으나 씹을수록 솔레음이 은은하게 퍼지고 뒷맛이 깔끔했습니다. 한씨가 2번 씹고 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떡을 다 먹었습니다. 금실은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맛이 좋아졌습니다. 2번째 장터에서는 자리도 달라졌습니다. 한씨가 미리 입구 쪽 자리를 알아두었다가 날이 밝기 전에 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금실이 떡광주리를 이고 뒤따라 오니 이미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눈에 먼저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첫날과는 달리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단골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3번째 장날부터였습니다. 날마다 나오는 아주머니가 생겼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올 때마다 2꾸러미씩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면 반드시 지난번 것이 맛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옆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장터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멈추면 다음 사람이 따라 멈추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줄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객주 주인 방달수가 나타났습니다. 배가 두툼하고 눈이 작은 사내였는데 장터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다가 금실의 광주리 앞에 멈추었습니다. 떡 한 조각을 맛보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씨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우리 객주에 납품할 생각이 없소. 나그네들 요기거리로 딱 좋겠소이다. 한씨와 금실은 눈빛을 한번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대와 조심스러움, 그리고 서로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해보겠습니다. 한씨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금실은 그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량이었지만
첫 납품이 시작되었습니다. 장터 한 귀퉁이에 허름한 광주리가 처음으로 거래를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들판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 씨가 걷다가 멈추더니 금실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손재주가 있다. 금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여전히 날카롭기는 했으나 그 안에 이전에 없던 무언가가 생겨 있었습니다. 금실은 그 말이 칭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씨에게는 그것이 칭찬의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한 씨가 다시 앞을 보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나란히 들판을 가로질렀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꼭 모녀처럼 보이는 걸음이었습니다. 아직 그 말을 꺼낼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 걸음만큼은 이미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장터 한 귀퉁이에서 그 모습을 먼 발치로 지켜보던 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칠성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방칠성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장터에 나가 자리를 잡으려 하니 이미 누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비어있던 입구 쪽 자리였습니다. 앉아 있는 사람은 방칠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금실이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가 쓰던 곳입니다. 원래 자리가 어딨소? 먼저 온 사람이 임자지. 사내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씨가 뒤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나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싸움이 되면 지는 쪽은 언제나 약한 쪽이라는 것을 한 씨는 오래전에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자리를 찾읍시다. 한 씨가 낮게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금실이 광주리를 이곳 따랐습니다. 남은 자리는 장터 안쪽 그늘진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많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날 매출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재료값이 올랐습니다. 쌀가루를 공급하던 방앗간 주인이 갑자기 가격을 올렸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한 말에 두 냥이던 것이 사흘 만에 세 냥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실이 이유를 묻자 방앗간 주인은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곡식값이 올라서 어쩔 수가 없소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금실은 그 눈빛에서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달리 쌀가루를 구할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꿀을 공급하던 곳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품절이라 하거나 다른 곳에 먼저 약속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미리 손을 써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금실은 그날 밤 1시 앞에 앉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료 수급이 막혔습니다. 쌀가루도 꿀도 예전 값에 구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호롱불이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 아래 한 씨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가 사라졌습니다. 방칠성이 손을 쓴 것이다. 짧은 한 마디였습니다. 한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약한 상대를 밀어내는지를 한 씨는 몸으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당하는 쪽이 자신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금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부터 발품을 팔았습니다. 장터에서 10리 떨어진 마을 방앗간까지 걸어가 쌀가루를 구했습니다. 값이 조금 더 비쌌지만 공급은 되었습니다.
꿀 대신 조청을 써 보았습니다. 맛이 조금 달라졌으나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리파루를 조금 더 넣어 향으로 차이를 메웠습니다. 금실의 손이 재료를 따라 움직이며 새로운 조합을 찾았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다시 반죽을 치대고 또 실패하면 불 조절을 바꾸었습니다. 한 씨는 비용 쪽을 맡았습니다. 아끼고 줄일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보자기를 덜 쓰고 광주리를 나누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재료를 낭비하지 않으려고 남은 콩껍질도 모아두었다가 다음 반죽에 섞었습니다. 허투루 버려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살림을 엄격하게 쥐어온 세월이 이런 순간에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매출은 줄었습니다. 자리가 나쁘니 사람이 덜 왔고 재료 단가가 오르니 이문이 얇아졌습니다. 객주 납품량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방달수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소. 위에서 압박이 있어서. 금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달수의 위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춘배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춘배가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만두는 것이 낫겠소. 이러다 미천만 날리는 꼴이 되지 않겠소.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금실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춘배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이 더 나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쁜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금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겠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더 망한다고요. 처음부터 분에 넘치는 일이었소. 금실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분에 넘친다는 말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부족한 것도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분에 넘친다는 말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 쪽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금실은 그 말을 씹어 삼키고 조용히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금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등을 대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캄캄한 천장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계속해야 하나, 그 두 가지 사이에서 마음이 오갔습니다. 이미 쓴 미천이 아까웠습니다. 그러나 미천보다 더 아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꺾어버리는 일은 미천을 잃는 것보다 더 깊은 곳을 잃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방문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씨가 아직 자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각사각 무언가를 적는 소리였습니다. 호롱불을 켜두고 밤 깊도록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금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포기하지 않는 한 자신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장터로 나서는 금실의 걸음에 어제보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광주리가 무거웠지만 어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씨가 그 뒤를 따라 걸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자리는 내가 먼저 가서 잡겠다. 내가 올 때쯤이면 되어 있을 것이다. 방칠성이 세운 첫 번째 벽 앞에서 두 사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벽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벽을 돌아가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방칠성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장터 입구 자리는 여전히 막혀 있었고 재료를 구하러 가면 어딘가에서 먼저 손이 닿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쌀가루를 구해 오는 길이 20리가 넘어가자 금실의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진 곳에 소금물을 바르고 다음 날 또 걸었습니다. 한 씨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저녁 금실의 저녁 그릇에 된장국이 조금 더 담겨 있었습니다. 말 대신 국으로 건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칠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객주에서 주문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방달수의 객주보다 규모가 큰 곳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해 전갈이 왔는데 한 달에 일정량을 납품할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실은 그 전갈을 들고 한 씨 앞에 앉았습니다. 한 씨는 전갈을 들으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량을 맞출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아라. 금실이 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것이 어머님께서 미리 손을 쓰신 것입니까? 한 씨가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109년에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다. 예전에 인연이 있던 곳이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금실은 그 짧은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한 씨가 지금껏 숨기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양반가에서 살림을 꾸리던 시절에 쌓아온 인맥이었습니다. 빚의 집안이 기울어진 뒤에도 그 인연들은 끊어지지 않고 어딘가에 가늘게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 씨는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껴두었다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꺼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지금이었습니다. 금실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군요. 한 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얼굴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온기였습니다. 방칠성은 뒤늦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입구 자리를 막고 재료 공급을 끊어 놓았는데 그 작은 떡장수 두 여인이 오히려 더 큰 객주와 거래를 텄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칠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 안에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장사는 오히려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 거래처가 생기면서 납품 수량이 정해지자 재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도 수월해졌습니다. 정해진 양을 정해진 날에 납품하니 돈이 일정하게 들어왔습니다. 들쭉날쭉하던 장터 수입과 달리 납품 수입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금실은 그 돈의 일부로 재료를 더 확보하고 나머지는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일했습니다. 호롱불 아래 나란히 앉아 금실이 반죽을 치대면 한 씨가 불 조절을 맡았습니다. 손놀림이 빨라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간격도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나란히 앉아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도 늘었습니다. 떡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젊으셨을 때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금실이 반죽을 치대며 물었습니다. 한 씨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랐지. 어떻게 달랐습니까? 한 씨가 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금실이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씨의 옆모습이 불빛에 비추어 일렁였습니다. 날카롭기만 하던 그 얼굴 안에 오래된 그리움 같은 것이 잠깐 드러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금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09년 안에서 시작된 소문이었습니다. 한씨 집 며느리가 만든 떡이 다른 것과 맛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사 먹어본 사람이 이웃에게 말하고 이웃이 또 다른 이웃에게 전하면서 소문은 마을 경계를 넘어 인근 고을까지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은 다른 마을에서 일부러 찾아온 사람이 장터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경쟁 상인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오래 자리를 잡고 있던 떡 장수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허름한 행색의 두 여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그 광주리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을 보자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자신의 떡 가격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격을 낮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것은 값이 아니라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칠성의 분노는 깊어졌습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이 하나씩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막았더니 더 큰 거래처가 생겼고, 재료를 끊었더니 더 멀리서 구해왔고, 압박을 넣었더니 오히려 소문이 퍼졌습니다. 방칠성은 사람을 불러 앉혀놓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더 큰 계략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날 장터의 공기가 평소와는 조금 다를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금실은 그날 밤 일을 마치고 마당에 나섰습니다. 하늘의 별이 총총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금실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고요함 아래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금실은 느꼈습니다. 마치 강물이 겉으로는 잔잔해 보여도 속으로는 세차게 흐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엌 안에서 한씨의 불 조절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금실은 마당을 가로질러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마지막 시루를 내리는 동안 방칠성이 준비하는 칼날은 점점 날카롭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방칠성이 움직인 것은 보름달이 뜬 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실이 재료를 구하러 20리 길을 걸어 방앗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방앗간 주인이 마당 앞에 서서 금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발끝을 내려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하오. 이제 쌀가루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소. 금실이 멈추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다음 주 분량을 미리 맞추어 두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방앗간 주인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귀 뒤를 긁적이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위에서 거래하지 말라는 말이 내려왔소.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 처지라 어쩔 수가 없소이다. 부디 이해해 주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방칠성의 손길이 20리 밖까지 뻗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금실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바닥에 남아있는 지난 며칠 물집의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서 겨우 이어놓은 공급선이었습니다. 그것이 한마디에 끊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왔던 길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꿀을 구하던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청을 공급하던 상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실이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 알아보니 109년 안에서 재료를 구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방칠성이 손을 쓴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장터 전체에 압력을 넣어 아예 재료 공급 자체를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을 상인들도 협력을 거부했습니다. 평소 안면이 있던 상인들이 금시를 보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을 걸면 짧게 대꾸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방칠성과 등지면 자신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실은 그 등 돌린 얼굴들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살아남아야 하는 처지가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씁쓸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자 춘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만두어야 하지 않겠소. 방 안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춘배의 목소리는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 지침이 금실의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만 버티는 힘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재료 공급이 완전히 막혔소. 객주 납품도 이번 달로 끝이요. 빚쟁이들도 이제 슬슬 나타날 것이요. 이 이상 버티다가는 집까지 내놓아야 할 판이요. 춘배의 말이 하나씩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금실은 눈을 내리깔고 손 위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바닥이 보였습니다. 그 손이 만들어 온 것들이 지금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사내 둘이 마당 안으로 들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달 이자가 밀렸소. 언제 갚을 것이오? 한 씨가 마루로 나섰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날까지 기다려 주시오. 지난달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소이다. 이번에는 기다릴 수 없소. 사내들이 마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 눈으로 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금실은 그 시선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한 씨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져갈 것이 있으면 가져가시오. 그래도 기다리는 것이 더 받는 길이요. 사내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결국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한 씨가 천천히 마루에서 내려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금실은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멀리 재료를 구하러 가고, 더 늦게까지 일하고, 더 아껴서 이문을 남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방법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왔습니다. 재료가 없으면 떡을 만들 수 없고, 떡이 없으면 팔 수 없고, 팔지 못하면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습니다. 금실은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흘렸습니다. 춘배가 옆에서 자고 있었고 벽 너머에 한 씨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려서는 안 되는 울음이었습니다. 한 씨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잠든 사람의 숨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씨 역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담장 사이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새벽 가까이 되었을 무렵
방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한 씨가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였습니다. 나무 바닥을 미끄러지는 소리, 오래된 경첩이 열리는 소리. 금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씨의 방에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호롱불을 켠 것이었습니다. 금실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한 씨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하게 앉은 상자였습니다. 한 씨가 그 상자의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금실이 들어서자 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 씨의 눈빛에 여태껏 본 적 없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앉아라. 금실이 한 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 씨가 상자 안을 금실 쪽으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호롱불 빛에 상자 안의 것이 드러났습니다. 금실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씨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그 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은 편지 몇 장과 낡은 폐물 하나였습니다. 편지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고 접힌 자리가 헤어져 있었습니다. 한 씨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쳐 금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자로 빽빽하게 적힌 글씨였습니다. 금실이 고개를 숙여 들여다보았으나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래전에 받은 편지다. 한양에 있는 상단 주인에게서 온 것이다. 금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씨가 편지를 도로 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이 기울기 전 우리 집안과 거래를 하던 곳이다. 큰 상단이었다. 그 주인과 남편이 오래 인연이 있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뜨고 나서 소식이 끊겼다. 하지만 인연이라는 것은 끊겼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 금실은 말없이 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넣었다. 보름 전이었습니다. 방칠성이 처음 압박을 시작하던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한 씨는 그때 이미 이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밀릴 것을 알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금실은 가슴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답이 왔느냐고 묻고 싶겠지. 한 씨가 상자 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종이가 아직 하였습니다. 사흘 전에 왔다. 금실이 그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씨가 읽어 내려갔습니다. 상단에서 거래를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 물건을 보고 싶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상단 측 사람이 내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단 사람이 내려오는 날이 열흘 뒤였습니다. 그 열흘 동안 재료도 없고 납품도 없고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는 상황을 버텨야 했습니다. 열흘은 짧은 것 같지만 지금 이 집 형편으로는 영업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금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열흘을 어떻게 버팁니까? 한 씨가 폐물을 집어들었습니다. 금빛이 도는 비녀였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금속의 광택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남아있다. 이것을 팔면 열흘치 재료값은 된다. 금실이 그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씨가 얼마나 오래 이것을 간직해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안이 기울어 모든 것을 팔아야 했던 시절에도 끝까지 남겨두었던 것일 터였습니다. 그것을 내놓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그 눈 거두어라. 물건은 쓸 때 쓰는 것이다. 한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비녀를 쥔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금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빚쟁이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셋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마당 안을 가득 채우는 기세였습니다. 목소리도 전날보다 높았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소. 오늘 안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이 집을 넘기는 서류를 써야 할 것이오. 춘배가 마루 끝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마루 기둥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금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열흘만 기다려 주시오. 열흘이면 큰 거래가 성사될 것입니다. 큰 거래요. 재료도 못 구하는 떡장수가 무슨 큰 거래를 한다는 것이오? 빚쟁이들이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악의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금실도 그 말을 들으며 흔들렸습니다. 정말 열흘 뒤에 상단 사람이 오면 거래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마저 희망에 불과한 것인지 금실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씨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손에 비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달 이자를 대신하겠소. 열흘을 더 기다려 주시오. 빚쟁이들이 비녀를 보더니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금빛 비녀였습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잠시 수군거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씨가 비녀를 건네는 손이 아주 잠깐 멈추었다가 움직였습니다. 빚쟁이들이 나간 뒤 마당에는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춘배가 주저앉듯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금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찾았으나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 씨는 빈손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 집 며느리가 떡 장사를 한다더니 방칠성한테 완전히 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료도 못 구하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장터 어귀에서 그 말들이 돌았습니다. 안악들이 혀를 찼습니다.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방칠성이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집이 결국 백기를 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켜며 느긋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금실은 부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비어있는 쌀독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떡 재료도 오늘 아침에 다 썼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들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흘을 버텨야 하는데 버틸 수단이 없었습니다. 금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와 무릎 위에 떨어졌습니다. 손으로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이만큼은 흘려도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소리였습니다.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한 씨였습니다. 손에 호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어두운 부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 씨가 금실을 보았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을, 젖은 무릎을. 한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금실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씨의 호롱불이 그 사이를 가늘게 밝혔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부엌 문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씨가 말했습니다. 울었으면 됐다. 금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열흘이다. 열흘만 버티면 된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한 씨가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나기 사흘 전 상단의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예상보다 이른 도착이었습니다. 금실이 아침 일찍 물을 깃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레박을 내리다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 두 필이 멈추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금실이 달려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차림새가 단정했습니다. 상단 측 사람이라고 밝히며 한 씨를 찾았습니다. 금실이 안으로 안내하는 동안 한 씨는 이미 마루에 나와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등을 반듯하게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흰 저고리를 곱게 여미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금실은 그 모습에서 오랜 세월 눌려있던 무언가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단 사람들이 떡을 맛보았습니다. 금실이 사흘 전 마지막 남은 재료로 만들어 아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조각씩 집어들어 맛보더니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한 조각을 더 집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씨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한양까지 올라가는 사이에 상하지 않겠습니까? 한 씨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겨울에는 열흘도 거뜬합니다. 여름이라면 사흘을 보장하겠습니다. 포장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름종이에 싸고 지프로 묶습니다. 흔들림에도 부서지지 않도록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단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금실은 옆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한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래 준비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열흘 동안 부엌 어둠 속에 앉아서도 한 씨는 이 순간을 위한 답을 다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상단 측에서 한 달에 일정량을 정기적으로 공급받겠다고 했습니다. 105년 장터 전체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금실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이기도 했으나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물량을 맞출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상단 사람들이 돌아간 뒤 금실이 한 씨 앞에 앉았습니다. 이 물량을 저희 둘이서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한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혼자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의 뜻을 금실이 깨닫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씨가 덧붙였습니다. 마을에 일손이 없어 놀고 있는 안악들이 있다. 품삯을 주고 쓰면 된다. 금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혼자 다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는데 한 씨는 이미 그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재료를 확보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상단과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을 피하던 방앗간 주인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공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청 상인도 왔습니다. 콩을 파는 상인도 왔습니다. 강한 쪽에 붙는 것이 사람의 이치라는 것을 금실은 그날 다시 한 번 배웠습니다. 씁쓸했으나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재료였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한 씨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값을 올리지 않겠다는 약조를 먼저 받아라. 그리고 공급이 끊기면 앞으로 거래가 없다는 것도 분명히 해두어라. 금실이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강한 쪽이 어디인지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셋을 일손으로 들였습니다. 부엌이 좁아 처음에는 어수선했습니다. 손놀림이 다르고 속도가 달라 금실이 일일이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반죽의 농도, 불 조절의 방식, 시루에 올리는 간격까지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손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부엌이 돌아가는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부지런한 손들이 모여 움직이는 소리, 시루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 구수하고 달큰한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림만 살았던 이 집에 처음으로 음식 냄새가 풍성하게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방칠성이 소식을 들은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양 상단과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 확인을 시켰습니다. 사람이 돌아와 사실이라고 하자 방칠성의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재료 공급을 끊고 자리를 막고 빚쟁이를 부추겼는데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방칠성이 장터 가격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거래하는 상인들을 압박해 비슷한 떡의 값을 크게 내렸습니다. 금실의 떡보다 싸게 팔아 손님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값이 싼 쪽으로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 맛을 본 사람들은 다시 금실의 광주리를 찾았습니다. 값을 낮춘다고 맛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칠성의 비리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오랫동안 약자들을 눌러온 방식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리를 강제로 빼앗은 일, 재료 공급을 막아 상인들을 굶긴 일, 빚쟁이를 뒤에서 조종한 일들이 하나씩 흘러나왔습니다. 누가 먼저 입을 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 씨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래 쌓인 것들은 한 번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장터 운영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방칠성이 관아 사람 앞에 서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으나 얼굴이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그동안 그에게 눌려있던 상인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참았던 말들이었습니다. 방칠성이 방칠성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금실의 광주리가 장터 입구에 놓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 자리를 막지 않았습니다. 광주리 안에 떡이 가득했습니다. 안악들이 만든 것까지 합쳐 전보다 몇 배나 되는 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줄이 생겼습니다. 광주리가 비워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씨가 광주리 뒤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굳어있던 그 얼굴에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금실이 힐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씨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한 씨는 눈치채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금실도 모른 척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은 뒤집혔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봄이 왔습니다. 무너졌던 담장이 새 흙으로 채워졌습니다. 기울어진 대문 경첩이 반듯하게 고쳐졌습니다. 마당에 자풀이 걷히고 그 자리에 고운 흙이 깔렸습니다. 부엌 가궁에서는 이제 새벽부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 연기가 없어 죽은 집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집이 살아났구나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빚이 모두 청산된 것은 상단과 거래를 시작한 지 2달 만이었습니다. 한 씨가 빈 문서를 받아 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호롱불에 가져다 대자 종이가 불을 붙었습니다. 노란 불꽃이 일어나며 문서가 다 들어갔습니다. 재가 되어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한 씨가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금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두 사람 사이를 밝혔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집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부엌이 넓어졌습니다. 마당 한켠에 새로운 아궁이를 2개 더 놓았습니다. 시루도 3개가 되었습니다. 안악들이 부지런히 드나들며 일했습니다. 반죽 소리, 시루 뚜껑 여닫는 소리, 안악들이 주고받는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 찼습니다. 오래전에 이 집에서 사라졌던 소리들이었습니다. 금실은 그 소리들 사이에서 일하며 이따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랗고 높은 하늘이었습니다. 장사가 전국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상단을 통해 이름이 알려지면서 다른 고을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공주에서, 청주에서, 멀게는 전주에서도 전갈이 왔습니다. 한 씨가 그 주문들을 꼼꼼하게 살피며 납품 날짜와 수량을 조율했습니다. 금실이 생산을 맡았습니다. 두 사람의 역할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한 씨가 머리를 쓰고 금실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나가 빠지면 나머지 하나가 굴러가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방칠성은 그 봄의 장터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관아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그동안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자리를 강제로 빼앗은 일, 재료 공급을 인위적으로 차단한 일, 빚을 이용해 상인들을 옥죄어온 일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장터에서 쫓겨난 방칠성이 마을을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를 두려워하던 상인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 짓눌려 있던 장터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춘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배가 금실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만두자고 했던 것을 사과하오. 금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춘배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힘이 없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바로 보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부인이 없었으면 이 집은 끝났을 것이오. 어머님도 그리 말씀하셨소. 금실이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저는 손만 움직였습니다. 춘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분 다 덕분이오. 그날 밤 금실은 오래간만에 등이 따뜻한 잠을 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바뀐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금실을 보면 먼저 인사를 건네는 안악들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불쌍히 여기던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존중이었습니다. 장터에서 한 씨를 보면 고개를 꾸벅 숙이는 상인들도 생겼습니다. 한 씨는 그 인사들을 받으면서도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래 구부려져 있던 것이 조금씩 펴지는 걸음이었습니다.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금실이 들인 안악 3시, 5시 되었습니다. 5시, 8비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 막막하던 집안들의 품삯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굶지 않게 되었습니다. 금실은 그것이 장사 이문보다 더 기쁘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굶주림을 알았기에 남의 굶주림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씨와 금실이 나란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밭이 보였고 그 너머로 산이 보였습니다. 오래 바라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그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 내가 왔을 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금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집을 보고 도망갈 것이라 생각했다. 아니면 버티다 병이 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머님은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한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막을 이유가 없었다. 도망가면 그것이 내 선택이고 버티면 그것도 내 선택이다. 사람은 선택하는 것을 보아야 알 수 있다. 금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버틸 것이라는 것을요. 한 씨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첫날 밤 부엌에서 쌀독을 열어보는 것을 보았다. 절망하지 않고 살피더구나. 그때 알았다. 금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시집 오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부엌에서 혼자 쌀독을 열어보던 그 순간을 한 씨가 보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보고 판단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님, 왜? 우리가 이 집안을 살렸습니다. 한 씨가 금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오래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생과 자존심과 외로움과 그리고 지금의 것들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한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렸다. 두 사람이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하늘이 조금씩 어두워지며 별이 하나 둘 돋아났습니다. 담장 밑에 봄에 심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누가 심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꽃이었으나 선명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지혜와 협력은 신분을 넘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가진 사람이 되고,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잡아줄 손을 얻게 됩니다. 한금실과 한 씨, 두 여인이 보여준 것은 떡 장사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믿고 함께 일어서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전해지는 까닭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가화만사성이라 하였으니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였습니다. 한금실과 한 씨는 처음부터 화목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침묵 사이에서 시작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안 어느 순간
그 사이에 신뢰가 싹 텄습니다. 손재주와 셈법이 만나고 젊음과 경험이 만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비로소 한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맹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천시부려지리요. 지리부려인화라. 하늘의 때도 땅의 이로움도 사람 사이에 화합만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진 것 없고 막힌 것 많았던 두 여인이 끝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재주도 운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손을 잡아 주십시오.